산후조리, 그게 벼슬이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와 함께 며느리의 발이 미끄러졌고 붉은 양념통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아, 백폭이 날린 거 안 보여.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그 앞에서 며느리는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지도 못한 채 바닥에서 울음도 못 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손에 나면 바로 버려지는 희생양이라는 걸. 그리고 이 김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겨우 3주가 지난 아침, 한지연은 산후조리를 하던 시댁 안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복부를 짓누르는 묵직한 통증과 함께 창밖 마당을 내다본 지연의 눈에 커다란 김장 통들과 소금에 절인 배추 더미가 줄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통증 때문에 허리를 곧게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당에는 접이식 작업대 4개, 대형 고무대야 여러 통, 자동 채칼과 양념을 섞기 위한 대형 스테인리스 통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스버너와 스테인리스 솥들까지 준비된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가 단순한 집안 김장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숙은 이미 작업복과 고무장갑, 고무 앞치마까지 완비한 채 마당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소금에 절인 배추의 물기를 손으로 짜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봐라. 배추가 딱 좋아. 오늘 날씨도 이만하면 괜찮고. 말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입구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트럭 기사가 짐칸 문을 활짝 열자 하얀 스티로폼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 300포기 맞죠? 기사가 말숙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맞아요. 여기다 죽 내려놓으세요. 말숙이 상자 개수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시누이 박미영은 낡은 패딩 점퍼에 손때 묻은 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 상자를 뜯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상자를 열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팔면요. 월세는 낼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숙에게 말했습니다. 팔기는 뭘 팔아? 일단 제대로 담가야 팔든 말든 하지. 말숙이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뚝뚝 끊어서 대답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동네 아주머니 2명과 말숙의 지인 1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배추를 가지런히 세척하며 물기를 털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양념 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찹쌀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천천히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서 있기만 해도 상처 부위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말숙은 지연을 보자마자 얇은 패딩 조끼와 앞치마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일어났어? 자, 이거 얼른 입어. 오늘 좀 도와줘야겠어. 말숙이 조끼를 지연의 팔에 확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몸이 많이. 지연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말숙이 손을 휙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리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벼운 것만 하면 돼. 배추 운반하고 물기 털고 그 정도만 하면 돼. 말숙이 마당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조끼를 받아 입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단추를 채우려니 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쌓하고 올라왔습니다. 미영이 지연에게 휙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김장은요. 동네 독거노인들이랑
형편 어려운 이웃들 나눠줄 거예요. 착한 일 같이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상자들과 대형 양념통들을 보니 300포기가 나눔 용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포기나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형님. 우리 동네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이 하기로 했어요. 미영이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가면서 마당에는 깨끗이 씻겨 물기가 빠진 배추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형 믹서와 손반죽으로 양념이 한 통, 두 통 채워졌습니다. 자동 채칼이 배추를 일정 길이로 썰어주는 소리가 마당에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통에서는 찹쌀풀과 양념 재료가 섞이며 묵직한 붉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양념통 아래에 받쳐둔 받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느라 여러 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당기며 땀이 등에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혹시라도 힘들다는 내색을 했다가 말숙에게 핀잔을 들을까봐 일부러 허리를 더 곧게 펴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하려면 허리 끊어지겠네. 한 아주머니가 허리를 주무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품삯이랑 김치 좀 받으니까 참아야지. 다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 가운데에는 아직 양념이 전혀 묻지 않은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양념통 3개가 작업대 옆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다들 힘내요. 말숙이 장갑을 딱딱 치며 다시 끼면서 말했습니다. 지연은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을 참으며 양념통을 끌고 작업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양념통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두 팔로 통을 끌어안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마당 바닥은 배추 씻은 물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지연이 작업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듯 헛디뎌졌습니다. 지연은 중심을 잃으며 몸이 앞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술 부위를 감싸려 상체를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100포기 분량의 붉은 양념이 거대한 물결처럼 공중으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양념이 마당 바닥과 작업대, 절인 배추 더미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지연은 복부에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마당에 무릎과 팔꿈치를 찍고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어진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말숙이 양념이 튄 배추들과 작업대를 둘러보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숙이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양념이 튄 배추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최소 100포기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양념 범벅이 된 배추들을 들춰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닥 먼지랑 다 섞였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복부 통증과 어지러움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당에 쏟아진 양념과 배추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숨을 고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말숙이 지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니, 왜 조심하지 못해?
하루 종일 준비한 게 다 망가졌잖아. 말숙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오른 직후 마당 바닥에는 미끄러운 붉은 양념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였던 절인 배추들은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 틈도 없이 뒤엉킨 채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100포기 분량의 김장이 한 번에 손 쓸 수 없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굽힌 채 호흡을 고르려 했습니다. 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말숙은 양념이 튄 배추들을 발로 밀어내며 마당을 휙휙 둘러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숙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영은 계산기를 들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배추값만 해도요. 100포기면 거의 50만 원이에요. 양념 재료값까지 합치면.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분류하려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배추를 들어 올리다 바닥에 먼지와 흙, 신발 자국까지 뒤섞인 양념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통째로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머니가 배추를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숙은 지연 쪽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힘들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이 중요한 날에 이런 일을. 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발이 미끄러져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끄러지기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숙이 마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양념이 튀지 않은 배추들을 구분해 따로 옮기는 작업이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양념통을 새로 채우기 위해 재료를 재배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사고로 손실된 100포기 분량의 양념과 배추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겉으로는 말숙을 달래는 듯 행동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남은 것부터 처리해요. 미영이 말숙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은 계속 양념이 튄 배추 더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쌓여온 빚과 카드 대금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김장 판매 수익으로 밀린 월세와 학원비를 메우려던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겨우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시 복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몸을 조금 비튼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연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숙 쪽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요. 산후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큰 김장에 세우는 게 무리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조심성도 없고. 말숙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며 푸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마당의 분위기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 모드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남은 200포기 분량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업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작업자들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작업대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마당 구석에 방치된 듯한 위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원래 계획했던 김치 판매량이 줄어든 만큼 단골 거래처 몇 곳에 약속했던 물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영은 혼자 양념이 튄 배추들을 세어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손해액 계산해야 돼요. 미영이 말숙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말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마당에서 붉게 번진 양념 얼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배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여기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선명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몸의 통증과 함께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가 저물 무렵 겉보기에는 200포기 분량의 김장이 가까스로 완성되어 통에 담겼습니다. 작업을 마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갑을 벗으며 말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품삯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오늘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말숙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당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완성된 김치통들을 세어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원래 계획보다 100포기나 부족해요. 미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알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말숙이 마당을 쓸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안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독거노인 나눔용이라던 김장이 300포기나 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해액을 계산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문 밖에서 말숙과 미영의 대화 소리가 새어 들렸습니다. 이거 재료값만 해도 7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나눔용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편해지 마. 말숙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나눔용이라는 말과 재료비 70만 원이라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산후조리 엄마들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시댁에서 300포기 김장하는데 나눔용이래요. 이 정도면 보통인가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포기요? 그거 판매용 아니에요? 나눔용 치고는 너무 많은데요. 혹시 사업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연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부 의혹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의 진실. 김장 사고 이틀 뒤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안방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으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남편 최상호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상호는 트럭 짐칸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손되지 않은 절임 배추 상자와 하얀 스티로폼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 트럭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옆면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숫자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휙 나왔습니다. 왔어? 배추는 어떻게 됐어? 말숙이 트럭에 바삐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일단 추가로 50포기 더 절였어요. 고객들이 배송 날짜 재확인하고 있거든요. 상호가 스티로폼 박스를 드러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딱 멈췄습니다. 고객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거노인 나눔용이라던 말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집에서 급히 나와 트럭 옆에 섰습니다. 형부, 박스는 몇 개나 가져왔어요? 미영이 짐칸을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100개요. 부족하면 더 가져와야죠. 상호가 박스를 마당에 쿵쿵 내려놓았습니다.
말숙이 박스 옆면의 글씨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름이랑 수량 맞는지 다시 체크해야 돼. 말숙이 손가락으로 박스를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창문 옆으로 몸을 살짝 숨기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배송용이 분명했습니다. 나눔용 김장에 고객 이름을 적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배송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상우가 박스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늦으면 사람들이 취소하잖아. 말숙이 손을 털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시댁의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김장은 나눔용이 아니라 판매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산후 몸으로 무급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시장 상인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배추 추가 주문 들어왔어요? 상인이 말숙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이번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요. 말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5집 합해서 만든다길래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5집이 합쳐서 만든 김장 사업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그 사업의 일부로 동원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숙이 지연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 좀 봐. 말숙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말숙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김장 사고 때문에 손해가 좀 컸어. 재료비랑 일당, 아주머니들 품삯까지 계산했는데 말숙이 종이를 지연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배춧값, 양념 재료비, 품삯기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총 손해액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실수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건 어떻게든 책임져야지. 말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조심했어야지. 하루 종일 준비한 게 한순간에 다 망했잖아. 말숙이 목소리를 확 높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부에서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수한테도 얘기할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말숙이 방을 쿵쿵 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손해액 계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눔용이라던 김장이 판매용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지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김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해. 지연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장 말이야. 나눔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배송용 박스랑 고객 명단이 있더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부는 나눠주고 일부는 파는 거겠지. 민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손해액을 우리한테 요구하셔. 지연이 손해액 계산서를 민수에게 쑥 건넸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펼쳐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민수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산후 3주야. 그 큰 김장에 나를 세운 게 먼저 문제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사고는 났잖아.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핸드폰을 켜고 산후조리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용 김장에 동원됐는데 사고 책임을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증거 사진 찍어두세요. 여성회관에 상담받아보세요. 산후노동 착취해요. 법적 대응 가능해요. 지연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오늘 목격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연은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너 괜찮은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시댁 친척이 우리 가게에 와서 이상한 말하고 갔어. 내가 김장을 망쳤다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숙이 벌써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지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 일단 너 괜찮은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서 말숙이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조심성이 없어도 보통이 아니야. 말숙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네요. 산후조리 중인데요.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후조리는 무슨.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반 매러 나갔어. 말숙이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탁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미영이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형님, 잠깐 나와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손에 또 다른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당 아주머니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작업이 취소됐으니까 교통비랑 시간 보상을 해달래요. 미영이 종이를 쑥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낼 돈이 아니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내서 작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당연히 형님이 책임져야죠.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도운 거예요. 그리고 나눔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연이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나눔용 맞아요. 일부는 팔아서 재료비 충당하는 거고. 미영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형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영이 팔짱을 딱 끼며 말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고객 이름 적힌 거 봤어요. 배송 날짜 확인하는 것도 들었고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우리도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형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일을 시킨 건 잘못이에요. 지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미영이 문을 손으로 탁 막았습니다. 형님, 이렇게 나오시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 책임 안 진다고. 미영이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지연이 문을 딱 닫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던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손해액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대. 그리고 내가 미영 누나한테 말대꾸했다면서. 민수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일 시킨 거 잘못 아니에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사고는 내가 낸 거잖아. 일단 우리가 잘못한 부분부터 인정해야지. 민수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산후 3주 만에 300포기 김장에 세운 게 먼저 잘못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도 내가 괜찮을 줄 알고 부탁한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수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댁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보건소로 나갔습니다. 산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지연의 복부를 살살 촉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이 더뎌요. 무리하신 적 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김장일을 좀 도왔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산후 3주예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절개 부위가 염증 위험이 있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쓱쓱 작성했습니다. 지연은 보건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신청 페이지를 열고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 3주 만에 시댁 김장 300포기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나눔용이라고 들었는데 판매용이었고 사고 후 손해액을 저한테 요구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숙이 친척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사고 내놓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돼요. 단톡방에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네요. 친정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연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숙은 친척들까지 동원해 지연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의 핸드폰에 여성회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 신청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장 사고 일주일 후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절개 부위가 계속 붓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어날 때마다 숨이 턱 끊길 듯한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산후 회복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절개 부위에 염증 징후가 보이고 부기도 심해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신 적 있죠? 의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김장일을 도왔어요.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산후 3주의 김장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최소 2달은 쉬셔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쓱쓱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말숙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약해 터졌네. 요즘 애들은 다 저래. 지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회복 대신 또다시 비난을 받는 현실에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켜고 산후조리 카페에 저장해둔 링크를 찾았습니다. 무료 상담 링크였습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성회관 무료 상담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지연은 이름과 연락처, 상담 내용을 간단히 입력했습니다. 산후 3주 만에 시댁 김장 작업 동원, 사고 후 손해배상 요구받음. 지연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늦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회관 상담사 이은희입니다.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상태와 최근 사건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300포기에 산후 3주 몸으로 동원된 상황, 나눔용이라던 거짓말, 양념 파손 사고, 시댁의 손해배상 압박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은희는 중간중간 네, 이해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경청했습니다. 지연 씨, 이건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명확한 경제적, 육체적 착취 사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여성회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행정 절차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은희가 여성회관 주소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여성회관을 찾았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성회관 입구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지연을 맞았습니다. 혹시 한지연 씨세요? 직원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세라예요. 상담 예약 확인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세라가 의자를 바로 준비해줬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복부를 감쌌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가세요. 세라가 유모차를 밀어주며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은희가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은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고 당시 마당 사진, 신우이가 보낸 손해액 계산 문자들이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산후 3주에 300포기 김장이요. 이건 명백한 산후 노동 착취예요. 은희가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산후 3주에 이런 노동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 상황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산후기에 무리하게 노동을 강요받아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점이 향후 대응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은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복부 통증 때문에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세라가 따뜻한 물과 핫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좀 나아지실 거예요. 세라가 핫팩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핫팩을 받아 복부에 댔습니다. 산후기에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 잃은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복할 공간과 지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세라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시댁에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시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비난과 압박만 반복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상담실에서 나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위해 사진, 영상, 의료 기록, 문자, 손해액 요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법률 연결도 지원해 드릴게요. 은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갈게요. 아이랑 같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엄마가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밤이 되자 친정 엄마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이와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방 한 칸을 따뜻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서 느낀 억압과 압박이 사라지자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이곳에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조용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친정으로 옮긴 첫 한 달 동안 지연은 누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절개 부위와 허리 근육이 회복되며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일상적인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맵기 따뜻한 미역국과 흰죽을 챙겨줬습니다. 지연아, 이거라도 먹어야 몸이 회복돼. 엄마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연이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잠시 안아주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지연이 최소한의 휴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완전히 재조정해줬습니다. 출산 약 4개월 차부터 지연은 복부 근육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스트레칭 루틴을 하루 3번씩 진행했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리세요.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요. 물리치료사가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지연은 팔을 천천히 올리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복부에서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무딘 압박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정되자 지연은 여성회관에서 세라가 소개해준 재택용 소규모 서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40분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글을 쓰거나 간단한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지연이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출산 6개월 차쯤 지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작은 칼럼 공모전을 발견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지연은 산후기 겪은 부당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김장 사고 당시의 상황, 시댁의 압박,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온 과정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지연은 글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 뒤 당선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당선됐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엄마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은 잊고 지냈던 자신감이 조용히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럼이 게재되자 비슷한 경험을 겪은 여성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산후의 시댁일 강요받았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공감 가요. 지연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과 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김장 판매 실패 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부녀회와 지인들에게 계속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탓이라는 이야기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미영이네가 나눔용이라더니 다 팔려고 했대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무료 노동력으로 쓴 거래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상담사는 꾸준히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 씨 모아둔 사진이랑 문자는 잘 보관하고 계시죠? 훗날 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은희가 전화로 당부했습니다. 네, 다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출산 8개월 차 무렵 지연은 아이를 업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다시 일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몇 차례 아이를 보기 위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아이 많이 컸네. 민수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안아봐. 지연이 아이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시댁 갈등을 명확히 정리하기 전까지 정서적 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관계는 아직 정리할 게 많아.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차 이 결정에 순응해 갔습니다. 출산 9개월 차 여성회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칼럼 잘 봤어요. 지역 소규모 강연에 초청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요? 강연을요? 지연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지연 씨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볼게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강연 준비 과정에서 지연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풀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며느리 문제나 가족 싸움이 아니라 노동 착취 문제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출산 12개월 차가 되자 엄마는 손주의 첫 돌을 조촐하게 챙겨줬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촛불, 조용한 사진 촬영으로 가벼운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 돌 축하해. 엄마가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촛불을 후 불었습니다. 1년 전 마당에서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이 달라진 현재를 실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지연은 돌 사진을 정리하다가 사고 당시 남겨둔 양념 얼룩 사진과 의료 기록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었어. 지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친정의 안전한 공간과 여성회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연은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아이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자 지연은 급히 야간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요. 입원 준비하셔야겠어요. 응급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원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성 폐렴 초기 증세예요. 지금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쓱쓱 작성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다시 몸에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원 첫날 밤 아이의 호흡은 계속 거칠었습니다. 지연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액 라인이 흔들리지 않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밤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를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 산소 포화도 알람이 빵빵 울렸습니다. 지연은 번쩍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낮아진 거라 산소량 조절할게요. 당직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가 병실로 왔습니다. 지연아, 어젯밤 잤어? 엄마가 지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못 잤어요. 알람이 계속 울려서.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나가서 씻고 와. 밥도 좀 먹고. 엄마가 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수에게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 어때? 엄마가 연락하셨는데 걱정돼. 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폐렴이래. 입원 중이야. 몇 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병원 갈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와 계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봐. 지금은 아이한테 집중해야 해. 지연이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지연의 체력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장시간 서 있고 앉아 있는 반복적인 동작 때문에 허리와 절개 부위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는 모니터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연이 번쩍 일어나야 했습니다. 침대 난간 너머로 아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쉴 때마다 지난 김장 사고 때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나흘째 오후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뭐 보냈다는데 너 확인했어? 지연은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양육환경 점검 요구서래.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양육환경 점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친정으로 배달된 것을 엄마가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너한테 온 거야. 엄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양육환경 점검 요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를 지연 쪽 책임으로 돌리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환경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지연은 문서를 읽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 문서를 확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연이 엄마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문서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엄마가 문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병원 침대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대응보다 아이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민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민수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폐렴이 심해졌어. 산소 치료받고 있어.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아이를 보다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서는 받았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받았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아이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걱정이면 병문안을 오든지 해야지. 왜 문서를 보내?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나가줄래? 지연이 침대 쪽으로 돌아앉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열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생활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한밤중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마음이 허물어질 듯한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조금 쉬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깨어 계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야간 조명을 낮춰줬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도 중요해요. 간호사가 물 한 잔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지연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낮 지연은 침대 옆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틀째 병실 생활 동안 몸이 거의 탈진 상태에 가까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열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시댁에서 보내온 문서와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지연은 의료진에게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아이 치료 경과 정리한 문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퇴원 전에 준비해 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기록과 아이 증상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 위기가 아니라 시댁의 압박이 다시 시작된 신호임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지연은 대응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폐렴 증세가 조금씩 안정되자 지연은 의료진에게 치료 경과를 정리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질병 원인이 계절성 바이러스 감염이며 양육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소견서에 병의 원인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양육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단순 감염이에요. 의사가 소견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은 병실에서 그동안 모아둔 문자, 시댁의 압박 메시지, 김장 사고 사진, 의료 기록 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세트 단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하나에는 김장 사고 당시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넣었습니다.
다른 파일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손해배상 요구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는 판매용 김장 증거인 스티로폼 박스 사진과 고객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산소 치료에서 벗어나자 엄마는 병실에 더 자주 와서 아이를 안고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지연은 짧게라도 앉아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엄마, 잠깐 아이 좀 봐주세요. 전화 한 통 해야 해요. 지연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은 복도로 나가 은희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님, 저 한지연이에요. 시댁에서 양육환경 점검 요구서를 보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 중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지금 바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준비해둔 자료들을 쫙 펼쳐 놓았습니다. 은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문서 정리 잘하셨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진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해요. 김장 사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은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시댁의 양육 환경 문제 제기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연 씨가 받은 산후 노동 강요와 소문 퍼뜨리기가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로 반격될 수 있어요. 은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은희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법률 지원도 연계해 드릴게요. 무료 변호사 배정 신청서 작성할 수 있으세요? 은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회복을 지켜보며 차분해진 마음으로 상담사의 조언을 따라 문서 정리를 마저 진행했습니다. 법률 지원 연계 신청서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근처 법률구조센터에서 지연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무료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화상회의로 지연을 만났습니다. 한지연 씨 맞으시죠? 자료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시댁이 제출한 양육환경 문제 제기는 근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소견서에도 양육환경과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히려 김장 노동 강요가 산후 건강을 악화시킨 점, 시댁의 손해배상 압박, 판매용 김장 목적 은폐 등을 종합하면 지연 씨가 맞대응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공유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시댁 측에 공식 답변을 보낼 겁니다. 양육환경 점검 요구가 부당한 압박이며 오히려 산후 노동 착취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2주차 아이의 폐렴이 거의 회복되어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약한 다리로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 지연이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방에서 쉬며 변호사와 다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댁이 보낸 양육환경 점검 요구서가 부당한 압박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김장 사고 사진부터 시작해 병원 진단서, 손해배상 요구 문자,
판매용 김장 증거 사진까지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시댁 측에 공식 답변 보낼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답변에는 신우이 부부가 판매용 김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던 정황도 핵심 요소로 포함될 겁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시댁 측에 공식 답변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산후 노동 착취, 판매용 김장 사실, 은폐, 손해배상 부당 요구,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이름이 적힌 답변서를 받자 연락을 급히 줄였습니다. 신우이 남편 상호도 더 이상 손해액 보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변호사 답변서 받았대.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법적 대응 시작한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해야 해. 너는 계속 중립이라고 하면서 나 혼자 싸우게 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제 너도 선택해야 해. 지연이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지연은 일상으로 돌아오며 재테크 쓰기 작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무력감 대신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여성회관에서는 지연의 작은 칼럼을 기반으로 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다음 달에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세라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준비해둔 자료를 토대로 산후 노동 착취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이의 회복과 법적 대응의 기반이 갖춰지며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시댁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밥 먹자. 엄마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연이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강해졌네. 엄마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연은 앞으로의 삶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붉은 기억은 시선에도 지워지지 않았고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래도록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만은 끝내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택한 유일한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